법경제학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재산권에 대한 일반 이론을 마치고 지난 시간부터 여러 가지 좀 특수한 재산권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주인과 세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박 씨라는 분이 TV를 갖고 있는데 집을 비운 사이에 TV를 도난을 당했다고 합시다. 아이고, 뭐 이제 큰일 났네요. 그냥 뭐 TV 잃어버린 셈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 도둑 맞은 TV를 도둑놈이 당연히 자기가 쓰지 않고 중고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최 씨라는 분이 이게 도둑당한 TV인 줄도 모르고 그 도둑놈에게 이 TV를 벼룩시장에서 샀습니다. 근데 박 씨가 우연히 최 씨 친구거든요. 최 씨 집에 갔다가 TV를 새로 샀다고 중고 TV.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기 거예요. 뭐 기스난 거 뒤에 이름 써놓은 거 보니까 이게 뭐 누가 봐도 최 씨도 이거 네 거 맞았네. 그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게 이거였냐라고 해서 이제 박 씨가 자기가 도난당한 TV를 최 씨 집에서 찾았어요. 문제는 이 박 씨한테 도난을 해서 최 씨에게 판 사람을 잡으면 되는데 뭐 최 씨도 이 사람 그냥 시장에서 만나서 TV를 산 거고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잡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이미 사라졌어요. 뭐 때로는 이 사람을 잡아봤자 그 도둑놈이 어떻습니까? 이미 그 돈을 또 다 유흥비로 써버렸을 테니까 잡아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TV는 하나인데 도둑맞은 원주인과 이것을 돈 주고 산 세주인의 주인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뭐 솔로몬의 왕처럼 아기를 둘로 나누는 것처럼 TV를 반으로 짜갤 수도 없고, 뭐 도둑놈은 못 잡거나 잡아도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이게 도둑놈이 돈이 있는 채로 잡히면 그 도둑놈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최 씨한테 주고 TV는 원래 박 씨한테 돌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 그냥 달랑 남은 건 TV 한 대다. 그러니까 박 씨는 이게 이거 원래 내 TV잖아요. 이거 돈 맞으니까 나한테 돌려주세요. 최 씨는 아니 근데 나도 돈 내고 이거 산 건데 내 돈을 돌려주면 모를까? 그럼 나는 그 잃어버린 돈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TV 나한테가 가져야죠. 아무리 조사해도 무슨 최 씨가 도둑놈하고 한 패도 아니고요. 그럼 박 씨한테 보여줬을 리가 없죠. 이 TV를 정말 순수하게 산 겁니다. 자, 과연 TV를 누굴 줘야 할까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정답이 없습니다. 박 씨한테 주는 것에도 장단점이 있고 최 씨에게 주는 것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박 씨에게 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세상에 소문이 쭉 나죠. 야, 그 중고시장에서 물건 함부로 사면 안 된다. 중고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게 만약에 돈 한 푼이면 아이고 좀 200만 원짜리 텔레비전 100만 원에 싸게 사겠다고 맘먹고 했는데 TV도 날리고 그 100만 원도 떼어먹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사실 중고시장이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합니다. 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람은 이거 별 필요 없으니까 내놨는데 이 정도면 나는 쓸만하다는 사람이 사가니까 여기서 큰 이윤이 창출이 되는 거죠. 파는 사람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이런 중고시장이 활성화되면 국가 경제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 중고시장이 확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중고시장에서 물건 잘못 사면 돈 날린다 라는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이 그냥 좀 싸게 살려고 TV 그러지 말고 새 텔레비전으로 사자. 뭐 사실 중고차도 뭐 도난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이거 무슨 고장이 났는지 모르고 중고차가 싸지만 샀다가 고장 나면 큰 낭패니까 차라리 사람들이 대부분 새 차를 뽑죠. 중고차 잘 안 사고. 그런 것처럼 이 도난 사건 처리에 따라서 원주인한테 돌려주면 중고시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경제 타격이 있습니다. 중고시장 살리려고 그러면 이번엔 이거 그냥 최 씨가 샀으니까 최 씨 거고 박 선생님 이거 조심하셔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도둑 맞은 팁인데요 라고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새 텔레비전을 사겠죠. 그래도 새 텔레비전을 뭐 좀 덜 살 수도 있지만 새 TV를 어쨌든 중고 TV도 도난 받으니까 TV는 사긴 사는데 이 TV를 도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TV에 뭐 온갖 무슨 보안 장치를 단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보안 회사에 가입해서 TV나 이런 도둑을 막도록, 왜냐면 이제 도둑을 당하면 그것만도 억울한데 도둑을 잡아서 물건을 찾더라도 그 물건을 못 돌려받는다. 도둑 맞으면 도둑을 잡아도 물건을 못 돌려받는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야, 이거 경찰 믿을 게 못 되고 도둑을 잡아봐야 소용없다니까 도둑을 맞지 말아야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에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뭐 새로운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TV 하나 마련해서 보는데 지금까지 200만 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보안 장치까지 딸려서 250만 원이 이제 되거나 또는 보험에 들겠죠. TV 도난 받으면 TV 새로 사주세요. 뭐 이런 보험에 든다 해도 보험 비용이 생기고요. 이렇게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TV 비용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되겠죠. TV를 뭐 한 10년에 바꾸던 거, 뭐 15년, 20년마다 왜?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바꾸게 되고 따라서 TV 산업이나 이런 신규 제품 산업에 타격을 주게 되고 비용이 많이 쓸데없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거래 비용처럼. 그래서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이 또 비슷한가 본 게 미국과 한국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 씨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원래 주인이 박 씨니까 최 씨가 억울해도 TV 내놓으세요 하고 박 씨한테 주고요. 반면에 유럽에서는 이거를 박 선생님 돈 안 받아서 미안하지만 이거 최 선생님도 아무 죄도 없는데 최 선생님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룰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쪽이 더 확실히 유리하면 한쪽으로 진화론 쪽으로 몰렸을 텐데 아직 그게 작동을 안 했는지 아니면 두 개의 효과가 비슷한지 지금 이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고요. 다만 좀 재밌는 거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박 씨가 그냥 일반 TV 보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TV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이 가게에서 도둑을 맞았다. 그래서 박 씨 가게에 TV가 여러 대, 수십 대가 있는데 그걸 도둑 맞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최 씨는 일반이다 했을 때는 그 테레비를 최 씨를 주고, 반면에 중고 시장에서 TV를 산 최 씨가 중고 TV 매매상이라서 이 사람이 자기가 보려고 산 게 아니라 TV를 여러 대 넣고 중고 TV를 다시 팔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최 씨 TV를 뺏어서 박 씨에게 주는 그런 법을 가진 국가들이 있다는데 이거는 상당히 논리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은 TV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장치라고 보험을 걸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개인한테 그렇게까지 하기엔 너무 부담을 많이 지우는 거라고 법원이 판단하지만 만약에 박 씨가 TV 도매상이고 최 씨가 중고 TV 매매업자라면 당신은 일단 박 씨의 경우는 이거 도난당하지 않게 만약에 무슨 보초를 세우든지 무슨 보안장치 CCTV를 하든지 해서 이걸 잘 지켰어야지. TV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도둑 맞고 억울하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조금 당신이 앞으로 보안장치에 신경을 쓰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박 씨에게 손해를 지도록 하고, 최 씨의 경우는 중고시장에서 당신은 한 번 어쩌다 속아서 TV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중고시장에서 TV를 구매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다시 파는 사람인데, 이 중고시장에 나온 TV가 도난품인지 아닌지 그런 걸 좀 구별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라. 이게 어쩌다 그냥 개인이 산 거면 속아서 샀다고 하지만 당신이 매번 속아서 도난당한 TV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판사로서는 그게 과연 순수한 건가, 작물을 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 씨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봐줄 수가 없다. 따라서 TV를 박 씨에게 돌려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는 입증 비용과 등록 비용입니다. 한번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에
이렇게 편말이 꽂혀 있어요. 뭐라고 꽂혀 있냐면 이 제네시스를 뭐 아주 새 건데 뭐 보통 뭐 한 5천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오유 2천만 원?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외국 나가려고 그래서 그런데 자 제네시스 열쇠 이거 여기 있으니까 한번 운전해 보세요. 운전했더니 뭐 새 차예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딱 운전하고 와서 이거 사고 싶다. 2천만 원이면 이거 거의 5천만 원짜리 이거 빼서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2천만 원 그 현금으로 주면 바로 지금 현금으로 은행 가서 뽑아서 2천만 원 현금으로 주면 이 열쇠 내가 주겠다라고 해서 당신이 2천만 원 갖다 주고 그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에게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신나게 제네시스를 운전해서 여러분이 집에 왔습니다. 이상한가요? 뭐가 빠졌나요? 자동차는요,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무슨 예를 들어서 가방을 판다. 중고 가방, 중고 옷을 판다. 이런 거는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이렇게 사오면 안 되고요. 이 자동차를 산 다음에 가서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돼요. 이 자동차가 여태까지는 박아무개 시거였는데 이제부터는 소유자가 한아무개로 바뀝니다. 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걸 알겠습니다. 이제 이 자동차는 몇 월 며칠부로 박아무개 씨 자동차가 아니라 한아무개 씨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라고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등록하고 그 등록을 바탕으로 보험도 내고 해야 돼요. 그냥 덥석 돈 주고 열쇠 받고 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자동차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친척이 잠깐 맡긴 자동차인데 이 사촌이 그거를 팔고 도망갔다 2천만 원 갖고 그러면 자동차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앞에 얘와 달리 TV와 달리 자동차는 100% 당신이 돌려줘야 되고 그 2천만 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매매를 할 때 정부에 가서 그 등록을 해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보고하지 않고 돈을 준 사람이 책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 살 때 그냥 돈 주고 열쇠 받고 집 사는 거 아닙니다.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야 돼요. 토지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얘기했죠? 뭐 배하고 비행기는 여러분 가지신 분이 많지만 배 비행기도 마찬가지래요. 아기를 낳으면 뭐 입양 문제는 아니고 모든 아기는 엄마 아빠가 누군지 동사무소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남편? 부인? 이것도 기록해 놔요. 이거 바뀌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상당히 고가품이거나 가족, 아기와 남편같이 중요한 거는 그거를 그냥 TV나 컴퓨터나 가방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가 없고 그걸 팔 때 꼭 정부에 신고해서 정부가 오늘부로 예를 들어 남편의 소유자가 무슨 씨에서 뭐 재혼을 해서 이 무슨 씨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왜 등록을 하느냐? 위에서 봤잖아요. 자동차 같이 2천만 원 내고 샀는데 그게 도난품이었다? 그럼 그 2천만 원 날린다? TV는 뭐 사실 몇십만 원, 그 중고 TV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는 뭐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지만 이거 뭐 10억 넘어가는 집도 많죠. 토지 이거 뭐 몇백억짜리 토지도 있어요. 배, 비행기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기와 남편 정말 중요하죠. 뭐 아기를 누가 훔쳐가서 그 자기 아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아기야. 그렇지만 뭐 너 증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이죠. 근데 그 아기의 지문이며 뭐며 다 떠났어요. 그래서 너희 아기 이 아기가 내 아기 같은데 네 아기라고 그러면 너희 한번 동사무 가서 호적동본 떼어보자. 너희 이 아기 태어났을 때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아기가 몇 월 며칠 태어났다라는 그 출생 신고서 그 증명서 갖고 동사무소 했을 테니까 당신 집에 이 아이가 등록이 돼 있나 보자. 동사무소 가면은 이 집은 아이가 있다고 한 번도 등록된 적이 없는데요. 그럼 내 아이 맞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소유권을 놓고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그 소유권이 내가
비행기를 산다, 토지를 산다, 집을 산다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는 거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살 리가 없어요. 매매가 안 돼요. 근데 당연히 이 고가지만 집, 토지, 자동차 이런 거가 필요하면 팔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가이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정부가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박무순 씨 사람의 아파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데 한승구 교수가 이 집을 사면 되는 겁니다. 정부가 보장합니다. 이거 돈 한 푼이 아니라 박아무개 씨의 집이에요. 이 사람이 도장, 지장, 지문 이런 거 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이 박아무개 씨가 그 사람 맞아요. 안심하고 사세요라는 것을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등기 제도를 운영해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누가 소유자인지 다 증명하는데 당연히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이거 하는 직원들이 뭐 한두 분이 꼭 계신 거예요. 그 사람 그 월급이나 이런 거, 연금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그 집, 토지, 뭐 아기, 남편, 배, 비행기, 자동차를 등기를 들어주는 데는 이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부 등본 이러죠. 집에 이 등기를 들어서 증명을 소유자를 증명을 해주는 거는 결코 싸지 않은 비용으로 엄청난 수의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앞에도 TV도 모든 TV를 정부가 해서 내가 TV 살 때 불안하면 동사무소 가서 이 TV가 이 김아무개 씨 TV 맞아요? 확인하고 사면 사실은 앞에 있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고품 매매를 해도. 그렇지만 그렇게 컴퓨터도 하고 무슨 뭐 끝이 없는 거죠. 만약에 무슨 뭐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헌책방에 내놨는데 헌책방에서 이 책 도난 당한 거 아니야? 당신 책 맞아? 정부에 가서 이적이 로미오와 줄리엣 책이 셰익스피어 책이 이 사람 거 맞아요? 한승구 교수 거 맞아요? 그것까지 등록하려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 절반이 공무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는 좀 도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살아.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수억짜리 수천만 원짜리 것들은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등록 비용이고 이 등록 비용의 반대가 입증 비용입니다. 정부가 등록을 해주면 이게 누구 건지 입증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등록이 안 된 TV나 금팔찌나 이런 거를 살 때는 여러분이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주인인지 잘 입증을 해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증 비용이 들어간다. 입증 비용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입증 비용과 등록 비용을 잘 비교해서 어떤 거는 정부가 등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소유자를 확인해주고 어떤 거는 그거를 포기하고 한다는 얘기죠. 다음은 유산 상속에 관한 주제입니다. 서컴벤션 코스트라고 회피 비용과 디플리션 코스트라고 고갈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뭐 잘 나타내는 그 일화가 하나 있어서 그걸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 아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인데 정말 좀 그 부동산 부자셨어요. 근데 그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아빠 그 혹시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땅 아빠 있으세요? 아빠가 아유 아빠가 부동산 이거 하고 돈 많은 사람인데 당연히 그 정도 땅은 있다 그랬더니 아빠가 어린이가 아유 나 그럼 학교 안 갈래요 내일부터 공부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어제 운동장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만한 땅이 있으면 당장 그 선생 그만두고 평생 놀고 먹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아니 운동장만한 땅 우리 아빠 있는데 선생님이 선생 그만두고 놀고 먹겠다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놀고 먹고 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유, 뭐 저도 선생님이지만 선생님들 좀 말 조심하셔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 싫은 공부 내가 왜 하고 있어? 이거 뭐 때려쳐도 나는 그냥 아빠 운동장만한 땅에서 그냥 나오는 수입으로 평생 먹고 살 텐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당연한 일이지만 아빠는 아니 아빠가 운동장만한 땅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그건 네 돈 아니다. 너는 네가 벌어서 해야 되고 아빠는 너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테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빨리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했더니 당연히 아들이 풀이 죽어서
공부하러 저녁에 들어갔답니다. 숙제도 하고.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집 앞에 콜택시, 비싼 콜택시가 턱 서 있대요. 누가 불렀나 했더니 초등학생 아들이 턱턱 걸어 나오더니 콜택시를 탁 타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래요. 아빠가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초등학생이 학교 갈 때 그 택시도 아니고 그냥 콜택시, 비싼 고급 택시를 타고 갔냐. 그래서 저녁에 해서 또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참, 아빠 이래도 그러고 저래도 그러고 너무 답답하시네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내가 못 받으니까,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게 다 남의 돈 되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때는 내가 돈 좀 실컷 써보면서 공부할래요 라고 했다는 거죠. 아이고, 뭐 이것도 참 걱정이에요. 애들이 참 똑똑해요. 그래서 물려준다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안 물려준다 그러면 아빠 살아계실 때 쓴다고 흥청망청 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상속에 관련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에서 회피 비용이라는 거는 상속세가 너무너무 세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가 돈이 있어도 그거 받으려면 아마 100만 원을 받으면 40만 원을 그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로.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사실은 한 몇억까지는 안 내도 되는데, 이게 아버님이 뭐 아파트 한 채라고 갖고 계신다. 그럼 그 아파트를 여러분이 물려받아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게, 아파트 10억짜리 받으면 그에 따라서 몇 억의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몇 억이 없으면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 증여세가 정말 큰 세금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거를 피해가려고 온갖, 이 세상의 변호사들은 이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내냐, 이런 걸 엄청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100억을 그냥 고지고대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그냥 한 2, 3억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가 이거 100억을 우리 아들한테 주는데 이 세금을 50억 낼 수 없으니까 이걸 뭐 한 20억, 30억으로 줄여봐라. 그 대신 내가 너한테 2억 주겠다.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회피 비용이고요. 이 아들처럼 이제 상속세가 뭐 어차피 우리 집안에서 이거 하면 상속세로 다 날라간다라고 하면, 야, 아버지 죽기 전에 너희 실컷 써라 라고 해서, 사실은 이 가족 입장에서는 100년, 200년 아껴 써야 되는 어떤 무슨 토지다, 뭐 살림이다 이런 게 있어도 이거 어차피 정부가 다 상속세로 가져갈 거니까 이거 남기면 큰 돈이 되겠지만 남길 수가 없네. 그러고 그 돈을 아버지 생전에 다 돌아가시기 전에 써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고갈 비용입니다. 당연히 회피 비용은 쓸데없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고갈 비용은 이걸 100년 쓸 거를 10년 만에 다 써버리니까 이것도 낭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낭비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과정에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세 자체가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해야지 부모님 돈으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갈린다는 거는, 뭐 철학적으로 뭐 경제학은 철학에 이런 걸 안 하지만 뭐 그런 철학을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해서 좋은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피 비용과 고갈 비용이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뭐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버님이 중소기업 하는데 이게 돈이 아주 많은 기업이면 뭐 이 200억짜리 중소기업인데 한 80억 세금 증여세 내고 하면 되는데, 80억 내면 이 회사가 망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분명히 멀쩡히 잘 돌아가는 회사고 종업원이 50명이 열심히 일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아들도 이 회사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상속세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회사가 그냥 망해야 됩니다. 왜? 그 상속세를 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속세에 관련된 비용들이 좋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부모가 자식을 못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맨날 술 먹고 무슨 뭐 마약도 하고, 얘한테 돈 주면 바로 얘는 그걸 다 써버리고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면 안 되겠죠? 신탁을 걸어서 돈을 아들을 주되 아들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신탁회사, 은행 같은 데 돈을 맡겨서 그냥 매달 생활비를 월급처럼 또박또박 이 사람을 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리고 내 아들은 못 믿겠지만 내 손자는 좀 믿음직스럽더라. 그래서 아들은 신탁해서 또박또박 주고 나중에 아들이 죽으면 그 돈은 손자에게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신탁 제도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1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